집사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 네,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뭐 잘 아시죠? 아주 그냥 우리 교민들 사건 사고 현장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시고 또 해결하는 데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그냥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사 협의회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외 협력 분야 쪽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위원회를 해서 위촉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선영하고 선교사님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더 관심 있게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도 협조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인회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 가면 아주 그냥 항상 힘있게 제가 강의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열심히 힘내서 한번 해보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아마 이 중에는 저보다 이 필리핀 사역 오래 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못되게 신앙생활 안 했고요. 그냥 항상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약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한인회에 사건 사고만 담당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빨리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는 거 드리면 제가 한국분 장례를 85번 정도 치러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부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총 맞으신 분은 총이 어디로 들어가서 총알이 어디로 나왔는지 아니면 총알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뭐 칼 맞으신 분은 칼이 어디로 들어가서 얼마큼 찢어져서 얼마큼 깊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큰 교통사고로 하면 뭐 얼굴이 날아가신 분, 팔이 잘려가지고 있는 분, 참 수많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그래서 부검도 약 한 20분 이상 부검도 직접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유는 저 대한민국 경찰 아니고요. 저는 뭐 이렇게 검지의도 아닌데 한국 국가수에서 한인들 관련된 사건 생기면 아예 저한테 가서 확인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인명구조대장을 한 7년 했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익사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해병대 구조대장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드리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한참 있다 나오세요. 한 3개월씩 이렇게 그 겨울 초에 초겨울에 들어가셔가지고 안 나오시다가 얼음 이제 녹으면 그때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삶 가운데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는 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도 안 특별하고요. 그렇게 뭐 굉장히 강한 줄 아는데 하나도 안 강하고요. 약한데 남들보다 눈물 더 잘 흘리고 삽니다.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통 안전 강의를 전국에 다니면서 안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얘기들은 좀 빼고 우리 목사님들께는 재난에 관련된 부분, 특히 지진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그 지진 PPT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필리핀에 사시면서 지진 경험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경험해보셨죠. 지진을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저도 역시 그 필리핀에 사는 도중에 이 세부 보홀에서도 경험을 해봤고, 또 네그로스에 지진 발생했었는데, 그리고 또 바탕가스 이런데, 그리고 물론 외국의 예도 많지만 이 필리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 그 동영상이 밑에 있는데 한번 열릴 수 있으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2011년도에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건 동영상인데 아마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예, 다음 넘겨주시죠. 기본적으로 오늘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은 지진이란, 그리고 세계적인 지진 발생, 필리핀 지진 발생,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에 예상되는 지진이 어떤 지진이 있는지, 그리고 행동 요령, 대비할 물품들, 그리고 대비 장소, 그리고 필리핀의 각종 그 재난 현장 관련된 사진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세부에 있는 산토니뇨 처치입니다.
세부의 유명한 그 산토니오 성당이죠. 요 세부 지진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10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이 뒤에 한 달 뒤에 2013년 11월 6일 날 태풍 율란다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한 달 전에 이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요 지진의 진원은 어디냐면 보홀입니다. 보홀의 7.2, 세부의 6.4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발생되기 10달쯤 전에 2월달에 이미 네그로스 오리엔탈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6.4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그 지진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많은 집들이 파손이 됐는데 실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필리핀에 이런 부분이 별로 홍보가 잘 이렇게 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예, 다음 부분이세요. 보통 이제 지진은 뭐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생긴다, 저렇게 생긴다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판 구조론에 의해서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부딪혀서 발생되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이런 그 흐름이 이 표면에 나타나는 걸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저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 필리핀 판이 있고 그 오른쪽에 그 태평양 판이 있고요. 저 위쪽으로가 유라시아 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강진이 발생했었던 그러한 표시예요. 즉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었던 걸 표시를 쭉 한 건데 요걸 이렇게 골이라고 해서 저걸 이제 불의 골이라고 부르죠. 일단 지진의 발생이 되는 것은 이 표면에는 지진이 어디냐, 우리가 진원은 땅속에 어디서 지진이 발생이 됐느냐, 그리고 이 표면에 나타난 부분이 이제 진앙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지진을 나타내는 단위는 보통 두 개를 사용합니다. 뭐 진도 4, 5, 6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진도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영문으로 M자로 표시를 하는 이제 그 지진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진도는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느껴지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데에서 내가 느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를 기준 수치에 의해서 이 표시를 하는 것이 진도 2, 진도 3, 진도 3 정도면 사람이 느끼고 진도 4 정도 되면은 뭐 건물들이 흔들리고 이런 정도, 이런 표시를 진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영문 M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제 그 지진이 발생됐던 데에서 있었던 지진의 세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실제 요즘은 이제 M, 그 마그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진을 표시하는 게 좀 요즘은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환태평양 지진대인데 요렇게 그래가지고 영어로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왼쪽에 지금 보시면 챌린저 딥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지금 계신데 즉 여기에 있는 이 전체는 전 세계적으로 강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이 필리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역사상으로 이제 가장 컸던 재난들, 요건 꼭 지진만이 아니에요.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위는 1207년,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저기 숫자가 몇 명이에요? 110만 명. 근데 뭐 그 당시에는 110만 명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나라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을 정도의 엄청난 재난이었을 겁니다. 자, 저거를 이제 보시면 대지진, 그 다음에 3위 역시 76년도 중국 당산에서 약 100만 명 정도 100만 명이 사망했던 지진, 그리고 5위도 보시면 1556년 역시 중국에서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재난이란 것은 이 천재지변, 자연재난이 있고요. 그리고 인위적 재난이 있고 사회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즉 인위적 재난, 즉 여기 밑에 보시면 1차 대전 때 약 얼마가 죽었다고요? 여기 보시면 4천만 명입니다. 1차 대전 때. 그러면 2차 대전 때 사망한 사람들은요 3억 4,300만 명. 즉 아무리 자연재난이 이렇게 커서 많은 인명이 이렇게 손실이 되더라도 사람이 만든 어떤 이런 인위적인 재난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연재난은 아무리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하더라도 그거와 재난과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7.0 지진을 최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되는 걸 표시를 해봤어요. 약 22, 20, 17, 19 이렇게 쭉 가다가 2015년도 19건, 그 다음에 2016년도 16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2, 3년간. 아마 선교사님들 느끼시지만 필리핀 재난이 2013년도까지 얼마나 재난이 많았어요. 그랬죠. 근데 2014, 15, 16년 되면서 사실 현재 큰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난이 이제는 좀 없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표시를 제가 한 것은 여기 한 10년, 8년 정도 사이에 있던 이 재난은요, 과거에는 이런 재난이 100년 정도 걸리는 재난이 지금은 10년 만에 발생을 합니다. 점점 재난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재난의 그 강도와 이 빈도수는 급하게 지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요거 이제 2000년 이후의 지진을 보면 6.02에 746, 그 다음에 그 7.0에 보면 257이라고 지금 이제 통계가 나와져 있는데, 갈수록 이런 지진이 저런 통계에다 숫자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세기에 지금 발생했던 지진 발생 사망자 순입니다. 1위 인도네시아 28만 3천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당산, 그리고 이제 1920년, 그리고 4위 일본의 간토에서 발생했던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역시 약 14만 명. 근데 이때는 물론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약 6천여 명 정도가 학살이 됐었죠. 그래서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이런 빈도를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 아까 지금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지진은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저 지진으로 따지면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M으로 표시합니다. 약 9.0입니다. 9.0의 마그네틱 정도의 이런 그 지진이 해상에서 해저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진은 발생했던 그 지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짧게는 뭐 수킬로 또는 수십 킬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2010년도 하이티 지진의 재진에도 많은 그 선교단체, 많은 구호단체들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네팔, 그리고 멕시코 지진이 2017년도에 또 멕시코의 지진이 약 있었고요. 7.2 정도의 지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뭐 그런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지진이 메트로 마닐라에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런 수치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멕시코 지진, 이거는 이제 작년 9월 8일입니다. 저런 건물, 저 왼쪽 사진에 제가 지금 이걸 안 가지고 왔는데, 저 왼쪽 사진에 지금 보시면 저런 속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보나마나 뭐 살아있지 않겠죠. 예,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 자,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런 사진도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저런 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비포는 이랬는데 애프터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걸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필리핀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브레보리에 우리가 제일 왼쪽 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지진이 약 진도로 따지면 7.2에서 7.9 정도의 지진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누가 그랬냐?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지질연구소와 필리핀 지질연구소, 필리핀 지질연구소는 영어로는 피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복이라는 기관은 DOST라고 과학기술부 산하에 지진 화산만 관측을 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일본 지질연구소와 같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일본 지질연구소가요, 필리핀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이제 까미게, 이 민다나오 북쪽에 있는 그 섬, 이런데 살아있는 화산이 있는 데는요, 일본 지진연구소에서 지금도 장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정도 지진이 필리핀에 올 수 있을까? 7.2에서 크게는 7.9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어디로 올 거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다음요. 이게 이제 역대 필리핀의 지진입니다. 필리핀의 지진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마 1990년도에 북부 루손 지방에 있었던 지진들 아마 겪어보신 선교사님들 아실 겁니다. 그때 약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1976년도에 민다나오에요, 진도 8.0에 약 8,000명 사망했습니다. 그리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1990년도 이 중부로선 그다음에 박이호까지 이때 약 2,4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도 이제 과거의 기록에도 보시면 뭐 1963, 68년 258명 뭐 많이 사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통계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요 사람이 밀집해서 살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대도시에 밀집한 데에 진도 7.2 정도의 지진이나 또 이 마그네틱으로 약 7.2 정도의 세기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부분을 일본 지질연구소와 필리핀 지질화산연구소에서 시나리오로 그리고 MMDA에서 이걸 놓고 전 교육기관에 필리핀 전체의 학교, 관공서에 교육을 하고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이제 이 지진 화산대라고 얘기하지만 화산대 사이에는 이 활성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단층이라는 것은 활성 단층은 약 400년 이내에 이 화산 폭발이나 지각 변동이 있었던 데를 활성 단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활성 단층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쭉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도 보시면 조금 애매하지만 저 윗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메트로 마닐라가 되겠습니다. 즉 메트로 마닐라에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활성단층이 즉 대사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사관 바로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요즘은 열심히 연습들 하세요. 5월달에 이 재난 대비 실제 훈련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된 용품들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하셨는데 아직 이게 실제 어떤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들어서도 오늘만 해도 저는 매일같이 지진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셀폰에 앱을 깔게 되면 과기부 지진연구소 앱을 깔게 되면요 트위터로 매일같이 지진 정보가 전송이 돼서 들어오는데 보통 하루에 한 20건 정도 즉 이 마그네틱으로 약 2.0 이상의 이러한 지진이 하루에 많을 때는 한 20번 작게는 한 10몇 번 정도 매일같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서워요. 약간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그러다가 가끔 4점대가 넘는 지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4점대 넘었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여기 4가 아니고요 5대도요 방송 하나도 안 합니다. 뭐 사람 몇 사람 죽어도 그걸로 죽었는지 뭐 원래 집이 무너질 때 돼서 죽었는지 뭐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러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대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2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지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저 밑에 써있죠. 저 숫자도 읽기 힘들어요. 예, 10억 개 이상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하는 그런 정도의 이러한 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이 매 400년 주기로 메트로 마닐라에서 발생이 계속 됐었습니다. 큰 지진인데 그게 지금 약 한 37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제든지 메트로 마닐라에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구나 호수 전체가 살아있는 사실 화산입니다. 그리고 따가이따이 정말 저기 살아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언제든지 이렇게 분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화산 분출은 사실 76년도에 한번 분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진과 화산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성 단층에 이런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면 역시 화산도 폭발하고요. 지진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메트로 마닐라입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블락함부터 밑에 라구나가 밑에 있는데 저기 빨간 선이 활성 단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저기 선에 쭉 걸리는 데 계신 분들은 괜찮고 그 옆으로 계신 분들은 조금 덜하고 오른쪽도 조금 덜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영향을 다 받는데 제가 이런 일이 이렇게 가긴 했더니 저 대사관에 어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집이 여기 아니라 다행이라고. 난 빠사히 타니까 괜찮다고. 아예 영향을 다 받죠. 특히 우리가 웨스트밸리라고 부르는 이 단층대는요 오른쪽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표출을 해주는데 메트로만 아니라 전체가 다 영향권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7.2 정도의 이런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 역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뒷그림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요거 이제 2013년도 오리엔탈 네그로스의 2월달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월달에 이 발생했던 지진에 요거는 현장에 제가 직접 이제 구조 작업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사진도 찍고 그 현장 상황을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이 필리핀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내용 제가 계속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특히 저 집들 보시고 이 도로들 해안에 도로들 깎여나가고 도로들 금쫙쫙 나가는데 정말 저 안에 가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들 그냥 버리고 다 운동장에 모여서 살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거는 이제 보홀 사진들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물론 이제 부실공사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정도 상황이 생기면 이 필리핀은 복구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연도별로 한번 그냥 쭉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크고 색깔 빨갛게 한 거는 큰 지진입니다. 필리핀에 왔었던 지진들을 재미있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예, 다음 문제 주세요. 연도별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68년도, 76년도 8.0, 90년도 7.7, 예. 쭉쭉쭉쭉 그러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사야 지역 세부볼 7.2 그리고 2012년도 8월달에 민다나오에 7.6이 있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 MMA 메트로 마닐라예요. 메트로 마닐라에 지진이 나면 첫 번째 01번 사망자 일순간에 34,000명 매몰돼서 죽습니다. 예, 두 번째 부상자 11만 4천 명, 세 번째 건물에 고립되거나 또는 이제 건물에 고립돼서 추가적으로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택은 약 17만 채가 붕괴되고 공공건물 제대로 지었던 건물도 약 10%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번이에요. 전기, 수도, 통신,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치안은 뭐 저절로 괜찮을지, 예, 치안이 제일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재로 또 추가적으로 해야 18,000명. 그럼 마지막에 지금 2차, 3차 피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외국인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을 하면요. 저는 이제 태풍 율란다 때 제가 3일 만에 제가 제 비행기 몰고 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한국분 아무나 안 들어갔을 때 막 시체 여기저기 걸려 있을 때 그걸 촬영을 해서 한국으로 방송 보내면서 NGO들 들어오도록 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 거기 교도소에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서민들이 집에 있던 총들 들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망하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시형 재난은요, 뭐가 문제냐면 2차 피해, 3차 피해가 큰 거예요. 2차 피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 건물 붕괴로 또는 이제 뭐 화재로 또는 이제 뭐 이런 걸로 발생한 피해를 얘기하고 3차 피해를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은 우리 콘도는 진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비싼 데 살아서 괜찮다고 콘도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 콘도나 고급 빌리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빌리지는 누가 지켜줘요? 그 가드는 뭐 자기 집 놔두고 거기 끝까지 지켜준답니까? 전혀 아닙니다. 즉 재난이 발생하면요,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지는 순간부터 치안이 부재가 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안전,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외국 사람들 또 돈 많고 폼 잡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됩니다. 특히 이 나라 뭐 상상해 보시면 뻔하잖아요. 대신 물론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다닙니다. 천사처럼 사셔서 지금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정도 좋으시고요. 예,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상황이 한번 이제 제가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난 괜찮아 피하면 되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세부에서 지진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밑에 내려가는데 야, 이 정도 갖고 내가 2층에다 뛰어서 이게 호들갑 떨면서 내려가야 돼?
그러다가 좀 기다리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고 계속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겪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일단 발생을 하면 남자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집에 되게 필리핀은 가스 밸브 중에 중간 밸브도 없잖아요. 중간 밸브 없잖아요. 가스 잠궈야 돼요. 가스 밸브 잠궈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기에서 가스가 새로 나오는데 전기 두두두 틀면서 전기 합선되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것들이 틀어집니다. 문. 제일 먼저 남자들이 해야 될 거, 저 가스 밸브 잠그고 차단기 내리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가다 신발이 됐든 뭘로 끼워서 문이 틀어져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기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들, 일반 사모님들은 그 다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들은 안 가르쳐드려도 잘해요. 금고 있는 대로 막 기어갑니다. 빨리 챙길 거 챙깁니다. 그럼 뭐 한국 분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하십니다. 자, 즉 재난이 발생, 지진이 발생하는 그 순간은 짧으면 30초에서 길면 1분 30초 정도에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면 그때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안전한 밑에 들어가셔서 책상 속이나 이런 데서 일단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나를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안전하다 싶을 때 이제 어디로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도 옮겨서 이 지진은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세부의 지진 보홀 7.2, 세부 6.4 지진다고요. 3개월 이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진이 왔습니다. 그 여진의 공포가 말도 못합니다. 예, 저도 뭐 2층짜리 집에 방이 꽤 많았는데요. 문 앞에 집 대문 큰 문 열어놓고 가방은 밖에다가 타서 밖에다 신발째 꺼내놓고 그리고 불을 켜서 물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놔둬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걸 보면 이게 딱 보면 그냥 알거든요. 그러면 흔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훈련을 3개월 이상 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이게 지진은 뭐가 문제냐면 오늘 온 것이 예진일지 아니면 내일 본진이 올지 아니면 지금 온 것이 본진이고 내일 올 것이 내일 올지 흔들리는 것이 그냥 나머지 여진인지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지진이 이게 진짜 이게 단지 아니면 바로 또 추가적으로 다른 게 올지 정말 모릅니다.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상황별로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되고,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재난이 오면 이런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재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비상용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비상용품 제가 원래 이렇게 저희는 식구수대로 이렇게 그 배낭이 탁탁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저랑 근처에 사시는 분은 한 일주일 정도 저 때문에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오늘 제가 가방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용품, 그 다음에 비상연락처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가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를 전화기 안 될 수 있다고도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연락처를 다른 분들에게 좀 할 수 있도록 적어놓고 있는 부분을 항상 어디에 아니면 집에 흔들린다 그러면 통장하고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런 부분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정도는 실제 몸으로 연습을 해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드리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비상용품은 이게 생존 가방인데 우리가 일단 필리핀의 현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지대로 갔어요. 즉 이 나라 정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안전한 지역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면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미팅들을 하러 다니면 야, 니네 코리아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죽고 그럴 건데 그러면 코리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질문은 어떻게 화장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어떻게 재난 대비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 그런 방법을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대사관과도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즉 이 나라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치안 유지해 주는 데 가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약간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구호품이 온다, 국제적인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거 우리한테는 바로 못 받습니다.
예, 여기 NGO 단체나 이 구호 이 정부기관을 통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 여기 배로 실어오려면 비행기 올라면 3일 걸렸는데 비행기 공항 부서지면 비행기 못 내립니다. 배로 와야 되고 빨라야 열흘 걸립니다.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열흘 동안, 길게는 열흘간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짧게는 3일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생존 배낭은요, 보통 3일치 정도의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과 구급품들을 준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 요 내용과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72시간 서바이벌 키트예요. 제일 먼저 비상식량, 식수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 남자 성인들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드셔야 되는데, 재난 상황에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 참, 그거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은 물을 준비해야 돼요. 식수, 그 다음에 식량들, 식량 중에는 통조림, 에너지바, 초콜릿, 비스켓, 전투식량 이런 것들이 좋고요. 라면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라면은 끓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이렇게 그 비닐팩에다가 그냥 물만 부으면 저절로 끌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서류 및 현금이에요. 현금도 큰 돈보다는 작은 돈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 서류, 내 여권 카피라든가 또는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식구 수대로 다 따로따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가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이런 그 서류들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하나 다 놔두고요, 차에다 하나 놔두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에도 그런 것들을 별도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응급처리 키트, 응급처치 키트, 뭐 이렇게 그 간단한 상처가 생겼을 때 이런 정도 약품들을 놔두시는 게 좋고, 비상용품도 종류가 참 많죠. 뭐 이건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짐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방이 자꾸 커지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고, 안전용품, 호루라기, 그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이제 그 우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 말씀드려 볼게요. 비상식량 중에 물 그러면 평소에 이거 저 500짜리잖아요. 500ml짜리잖아요. 이제 물을 최소한 1인당 한 2리터 또는 남자분들은 3리터 정도를 챙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 한국은 우리 그 옛날에 중고등부 소련회 때 가면 뭐 잡아라 이렇게 올라가고 들고 다니고 그랬지만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으냐? 오늘부터라도 1리터짜리 물 드시면 물 빈 병을요, 식구수대로 식구 1인당 한 3개씩 정도 빈 병을 항상 남겨놓으세요. 저는 집에 이렇게 주방에 선반에 빈 병을 쫙 꼽아놨습니다. 예, 이런 걸로, 페트병으로. 그리고 그 밑에 항상 물을, 그 5가름짜리는 항상 놔둡니다. 그래서 응급시에는 그 물을 따라서 가방에 넣고 나갈 겁니다. 5가름 통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20리터짜리. 그래서 그런 요령이 좋으시고요. 비상용품을 보셔서 지금도 필요하다 그러면 슈퍼 같은 데서 이거 좋다 그러면 조금씩 사두시면 좋아요. 한 3일 정도 내가 이걸로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이 이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리고 남자분들은 내가 짊어지고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게 배낭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해하셨죠? 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안전 점검 대비표, 그 점검표인데요. 높은 곳에 물건이 있느냐? 이게 왜냐면 높은 곳에 안 오면 일단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나 가스의 차단기 위치를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오늘 프린트를 채서 준비를 못 해왔는데 또 목사님들께 제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재진이 발생하는 순간은 바로 피해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발생하는 순간에 건물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간판들 되게 그런 데 맞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음에. 그리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 메트로 마닐라의 필리핀 정부에서 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대피 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번 주말에 된 시간 되실 때 그 배낭 메고요, 거기까지 걸어가보는 연습 정도 한 번씩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용품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족과 가까운 분들이 같이 세워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뭐 교회에 있든 사무실에 있는데 또 이제 사모님들은 댁에 계신데 재난이 발생했어요. 가정에 통신 안 돼요. 교통 막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 찾으러 학교를 먼저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 보고 집으로 어떻게든지 살아서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는데 필리핀 학교나 요즘 학교들은 대부분의 재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재난용품들의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교육기관에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그 메트로 마닐라 중에서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쾌전에 있는 이제 두 군데, 예, 베테랑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골프 코스하고 주로 이제 골프장 그리고 그 UP들레만 캠퍼스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데에 지진이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을 해도 피해를 입지 않을 장소를 이 나라 정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이 나라 정부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치안을 담당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내용입니다. 저기 간다고 해서 우리 있을 장소 없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사관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대사관에는 간이 침대 몇 개와 이렇게 필 수 있는 천막 한 2개 있습니다.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예, 이건 이제 동쪽입니다. 마리케나, 그리고 이제 파식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마리케나 보이스타운, 그 다음에 LRT 스테이션, 그 다음에 울트라인 파식,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보시면 인트라몰스 골프 코스입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마닐라 지역을 주로 여기로 피난을 하시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밀라마 골프 코스 남쪽입니다. 바라냐케, 마카티, 따기 이쪽 지역은 밀라마 골프 코스까지 가시면 좋은데 여기까지 저는 이제 가는 연습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걸어보고 합니다. 저는 배낭 한 몇 개 메고 아직도 그렇게 못겠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쫙 피면 이 메트로 마닐라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중요한 그런 비상용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난에 대해서인데요. 재난 현장에 가면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저랑 이렇게 만나셨던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1990년도에 2,0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던 지진, 2006년도 레이테에서 산사태 약 2,000여 명 사망했던 산사태 이때 가셨던 목사님들 계세요? 예, 이때 레이테 가보신? 예. 요게 이제 산사태 때는요, 일주일 전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산사태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지진이 났는데, 이제 제가 파이럿이고 제가 항공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에 있을 때라 제가 비행기 몰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이 이거 산사태 나기 전에도 구호 활동 해주러 갔었고, 재난이 발생하고 딱 나고 바로 그 소식 듣자마자 세부에 있는 시장에 가서 그 다음에 담요를 다 샀어요. 되는 대로 막 사가지고 저희 비행기다 막 싣고 공중에서 비행하는 가운데 그냥 다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유는 5분 사이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이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돼서 5분 만에 동네 바람가에 3개를 덮쳤어요. 2,000명이 순식간에 매몰됐습니다. 예, 그런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거기에 한국 단체들에서 이렇게 집 지어주는 거라든가 많은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때 정말 한 2,000여 명 사망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태풍 까불로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 민다나오입니다. 이때 민다나 다바오 델로테 델쇼 이 두 개의 이 지역이 여기 현장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떠냐면 그 현장은요 완전히 핵폭탄이 딱 터져가지고 나무가 한 방향으로 샥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증언들을 보니까 코코넛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코코넛이 이렇게 뽑혀갖고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대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그래도 1,000여 명 사망했어요. 2012년도 태풍 파블로 때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태풍 율란다 때 이게 만여 명, 40만 명이 훨씬 넘죠. 저 율란다 때는 이제 발생은 이 네그로스 발생은 이제 사말 레이테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쪽에서부터 발생해 서쪽으로 치고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는 것은 원래는 적도 지방에서 발생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요즘 지진은 그렇지 않아요. 동에서 서로 오는 지진은 굉장히 큰 지진들입니다. 그런 지진들이 최근에도 필리핀에 수차 있었는데 다행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90년도 때 바교에 있었던 그런 실제 그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네,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그 사람 사체를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저 사체 정도는 온전한 겁니다. 저 정도면 온전한 거예요. 율란다 때도 보면 제가 뭐 갔을 때는 뭐 여기 이 나무 위에 사람 시체 걸려 있었고요. 뭐 길거리에 막 그냥 덮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네. 다음 보게 되세요. 요거는 이제 레이테 산사태 때인데 지금 사진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저 이빨이 이렇게 빠져서 그랬고요. 저 이제 제 비행기들고 세부에서 저희 교인들도 세부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후원들 하셔가지고 저거 싣고 현장에 가서 내려서 구호 활동도 많이 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잠시만요. 뒤에 잠깐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유품인데 저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람이 땅속에서 꺼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브래지어 팬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브래지어에다 번호 써놔서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000명이 저랬습니다. 누군지 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아이들이 세부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바깥에서 공부하고 있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을 저는 이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재난이란 것은 그냥 눈물 몇 방울 우리가 무슨 말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자리 이게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게 파볼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풍인데요. 오른쪽 밑에 사진 보세요. 코코넛은 그냥 쫙 부러졌고요. 어지간한 팜트리 그냥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싹 쓰러졌는데 제가 저걸 보고 느낀 거 핵전쟁이 나면 핵폭발이 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얼마나 경상남북도보다 더 큰 넓이에 이러한 데가 태풍 하나로 저렇게 날아가는데 이 나라 저는 현장에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마닐라 오면요 모아가니까 그냥 사람들 역시 부어라 마셔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그런 모습 참 정말 속도 상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 필리핀이 어떤 때 많이 미워지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입니다. 이거 율란다 때 오른쪽 위에가 공항입니다. 밑에도 공항 모습이고 왼쪽도 다 이게 저 사체들이에요. 길거리에 자기 가족들 3명 죽고 혼자 살아남고 가족이 다 몰살되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도 실체 찾아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이런 옷가지들 막 찾아갖고 동의해서 그냥 꺼내 놓는 것밖에 할 방법이 없고 저기가 그 뒤로 생긴 트라우마는요. 저 사람들을 가서 1년 정도 이상 저는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사람들 자체가 웃음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1년 정도. 근데 필리핀은 대단해요. 1년 지나니까 애들이 웃기 시작하고요.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웃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고 즐겁게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네,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제 비행기로 하늘에서 비행하면서 찍었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거 저 올목이고요. 올목도 70%가 이 지붕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올목뿐만이 아니죠. 이 세부에 있는 단반타얀, 그 다음에 반타얀, 이런 북쪽 지역, 그리고 일로일로, 그 다음에 더 넘어가가지고는 빨라왕까지 정말 삭제됐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때 태풍 율란다 때 한국에서 구호 활동을 오셨던 장로님과 교회, 천호동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께서 12월 31일 날 이제 300채 집 지어주는 거 하시다가 섬에서 반타양 섬에서 100채 지어주고 넘어오시다가 배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배에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를 또 부르셔갖고 제가 1월 1일 날 또 장례를 빨리 치러 들어가고 또 한국으로 송환시켜드렸는데 근데 왜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다 보니까 1월 1일 날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2월 31일, 1월 1일 되면 꼭 한두 명씩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그냥 구호품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여기서 드려드릴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교회에 가면 또 이제 성도들께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감히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표현을 해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 성경 속에 이 재난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재난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느껴보시겠지만 세상의 흉악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런 재난도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빨리빨리 이렇게 재난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감히 제가 어떤 영성적인 거나 또는 제가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인 거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살아온 한평생을 그 구조활동,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필리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연 재앙 또는 이런 재난에 내가 또는 내 사역지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준비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더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시간 발생되는 정보예요. 트위터에 피복 DOST 치시면 돼요. 피복 PHIVOLCS 피복을 치시면요 여기에 트위터로 가입만 연결만 시키시면 매일같이 지진 정보가 하루에 한 10대 번씩은 올 겁니다. 2.0, 3.0. 근데 너무 노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편안하게 봅니다. 항상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뭐 재난이 발생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야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기부와 이 나라의 이제 그 재난관리국이 있습니다. 과기 재난관리국에서 웹사이트에 이 발생했던 재난을 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정부기관들인데 따가사, 우리나라 기상청, 그 다음에 UN, 그 다음에 여기 화산 재진 연구소,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 관리국 이런 데서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 지금 공유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에도 요즘은 잘 나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지진 때문에 염려들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진에 염려되는 부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난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된 한 사람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난 대비 훈련을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시고 그런 훈련을 정말 이게 내 일이구나, 내가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준비도 하시고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가정별, 단체별로 위기 대응 방안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보면 되게 지갑 같은 경우도 뭐 뒤에다 이렇게 꼽으시면 사실 선수들한테 이건 가져가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ATM기에서 밤에 돈 찾다가 그냥 강도 만나고 뭐 이러시는 거 이거 다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 나라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악해졌고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 핸드폰 갖고 있다가 편하게 들고 있어요. 요즘 뭐 중국 친구들 보면 겁이 없어서 그렇지만 핸드폰 하나로 정말 제가 안타까운 사연, 저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또 유도가 사단인 28살짜리 젊은 친구가요. 어학연수 왔다가 토요일날 세부에 그것도 큰 거리에요. 4차선 도로 이렇게 품잡고 걸었겠죠. 유도 사단에 뭐 등치도 좋겠다 이렇게 걸었죠. 낮에 오후 1시에요. 저도 전화기 딱 들고 오토바이 타고 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총 조그만한 거 꺼내고 핸드폰 내놔 그랬어요. 핸드폰 줬어요. 갖고 가는데 뒤에서 야 이 새끼야 하고 소리 지르죠. 갔다가 돌아와서 다리에 한 번 딱 쐈습니다. 총도 투투라고 작은 거예요. 여기에 쏜 게 관통을 해서 이 다리에 맞았는데 여기 맞은 다리가 감염이 돼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여기 병원에 입원했다가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냥 억지로 조치를 해갖고 그 친구 6명이 진짜 6좌석 비행기 좌석 해가지고 그냥 태워 상고로 보내고 그 다음날 다리 잘랐습니다. 네,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뭐 29살짜리 학교 선생님마다 어학연수 왔다가 끝나고 이틀 남았어요. 집에 돌아가고 이틀 남아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했던 학생인데 아가씨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렇게 친구 집에 하루 자고 이제 하루 놀다가 집에 가려고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약 좀 한 친구들이 딱 와서는 괜히 이제 집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도망간다고 가방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주고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거 뒤에서 쐈어요. 그것도 투투라고 사제총, 저 100불 5,000페소도 안 하는 총이에요. 그걸로 총알이 맞았는데 운 나쁘게 등에서 뚫어가지고 거의 장기를 많이 건드렸어요. 오장을. 그래서 이 아가씨요 병원에 한 달 반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있고 병원비만 약 한 1.6밀리언 나오고 가족이 다 내고 호수 꽂고 휠체어 태워서 한국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아가씨는 불교 신자인데요.
중환자실에서 15일 정도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갔었죠.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이게 그 병실로 딱 옮겨졌는데 저는 눈을 바로 많이 봤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가면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갔을 때 당신 살아야 된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 당신 살아날 살려달라고 나 기도하겠다. 당신 살아야 된다. 마음 단단하게 먹으라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억 다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기억 다 들립니다. 자기가 말을 못할 뿐이지.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그러죠.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오는 사람이니까 되게 그런 일 있는 분들 저한테 형사님, 제가 형사인 줄 알아요. 형사님 아니면 영사님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범죄자들은 다 저한테 형사라고 얘기하고 이 아저씨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로 보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전도했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태워서 제가 보내면서 한 달 반을 매일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죽서같이 다 주면서 그 친구가 이제 휠체어 태워서 호수를 2개를 뽑았어요. 또 소변하고 피나 huy그럼 나온 거 옆으로. 그래서 휠체어 태워서 비행기 안에 넣어주면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너를 이렇게 만든 이 필리핀을 원망하고 저주하겠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어느 날 언젠가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와서 이 나라 사람을 위해서 살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그 아가씨한테 남기고 그냥 떨쳐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저는 일반 교민들과의 삶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이런 2박 3일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집사로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 작은 제가 신앙의 간증 겸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감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리더는 위기를 준비하지만 능력이 없는 리더는 위기가 닥쳐야 허둥지고 대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다가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이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이곳에 있겠느냐, 이런 어떤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저희들이 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호 집사님, 우리 한인회 부회장님은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죠? 그런 스킬과 경험을 가지고 세부에 계시면서 수백 건의 시체를 수습하시고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위기관리에 대한 스킬과 엑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가슴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 신 부회장님, 신 집사님을, 크리스찬 집사님을 우리 한인 필리핀 사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킬, 경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시간 투자고 에너지 투자고 때로는 하던 업무를 접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위기관리 회장이 됐는데요. 원론적인 얘기 한 2, 3분만 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선협이 이제 항해를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나 안 됐는데 이제 2대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예년에도 잘했지만 선교사연합회가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 전 선교사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위기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은 자청하는 면이 있었어요. 저는 위기관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바쁘게 뛰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것이 개입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위기관리라는 게 일이 터지면 가가지고 대처하고 수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리더는
위기를 준비하는 건데 저희들은 위기가 터졌을 때 달려가서 대처를 하잖아요. 수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문화공보부와 이제 그 전문적인 그 교역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위기관리 본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우리가 선교사이지만 한인의 10만의 한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대사관과 한인회가 달려가는데 선교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매뉴얼과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대사관과 또 한인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걸 한인의 부회장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함께 묶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 저도 이제 이번 여름에 가가지고 위기관리 본부의 그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좀 배우고 싶다, 가르쳐달라. 또 이게 지금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위기도 있고 사건 사고적 위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이동백 목사님, 사모님 이동백 목사님이 5시간 거리에 무쇠나에 계시는데 어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와서 옆구리를 치고 떨어진 게 차 앞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여자 한 분이니까 그냥 우습게 보고 전부 조서를 차가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오토바이 좀 부서졌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아이 손바닥만큼 양 무릎이 전부 껍질이 벗겨졌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인명사고가 개입된 거니까 사모님은 혼자 계시고, 그래서 달려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일이 길어지면 불리해지니까 제가 그냥 약값 주고 1,500개 주고 일단 해결하자,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선협이 있고 각 교단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연합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초미니 유니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단체인 걸 저는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인들이야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인데, 근데 제가 어쨌든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대사관과 한인회와 함께 업어가면서 공조체제를 만드는 게 지혜라고 봤고, 꼭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의 필요, 뭉쳐야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원론적인 거지만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필리핀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가 있느냐, 피난선협이 아니다, 어떤 큰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데를 찾는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선교사들이 있다는 게, 우리 지선협 잘 먹고 잘 산다, 교단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연방정부가 있습니까? 주정부 나름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텍사스 주정부 나름대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주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연방정부만 감당할 수 있는 화폐, 금융, 국방, 어떤 대외 업무를 어떻게 주정부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지선협도 잘하고 교단도 잘한다. 정말 이 차제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리더들인데 꼭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선협이면 다다, 교단이면 다다, 우리 대표 기구 하나 만들지 못하고 여기 오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연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부회장님 마지막 멘트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재난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바로 나의 일이고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다. 감사합니다.